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좀 몇 회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반응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명예전당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편해진다 라는 반응이에요. 불편해진다고요? 네네. 셋 중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게 혹시 저? 아니죠. 아니요. 저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잠깐. 나일 리는 없다 그러면 누구일 수는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의인으로 소개되신 분들 너무 멋있고 좀 본받고 싶다. 근데 이런 의인분들이 마냥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시고 좀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진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남다. 이래서 좀 내가 나스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고생하신다 하니까 딱 떠오르네요. 사실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던 의인분들 중에 맞습니다.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님도 계셨고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 의인이셨죠. 장창덕 님도 이후에 PTSD 고생하고 계신 그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딱 그 반응 보면서 그 두 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가장 소망하고 표방하는 게 의인들이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의인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 결코 그렇게 보람 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본인이 희생을 하셔야 하고 또 다치실 수도 있고 후유증 충격이 남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라는 의인이 잘 사는 나라는 당연히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 국가가 지체 없이 치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러한 이제 그런 국가의 모습을 기대할 텐데 그간 김동수 님이나 장창덕 님 사례에서 본다면 그 시스템이 조금 잘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드러내 드리고 지적해 드리고 그 부족한 점을 이제 비춤으로써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우리들의 노력들이 좀 응답이 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개선될 것이고 의인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의인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좀 새로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분들의 이렇게 활동을 보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또 아니면 나는 위급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관한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은 내 주변에 작더라도 의로운 일을 했다면 주저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실까요? 지금 트럭인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게 망가졌는데요? 앞에 운전석 부분이 떨어지기 직전이네요. 저기 그리고 지금 운전자가 안에 계세요. 어이구. 야, 이거 너무 큰일 나겠는데. 손을 잡고 계신데요? 예. 지금 손 하나에 지금 의지해 있는 거예요? 저건 뭐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지금. 저 구조대원분이 손을 놔버리면 정말 끝이니까. 그쵸. 손을 놓을 순 없고. 도와드릴 수가 없네, 다른 분이. 근데 교량이라서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높은 위치에서. 네. 이게 네네 아래쪽에 에어매트, 불철차도 차 있고요. 지면으로부터 한 11m 위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죠. 그래요? 네. 구급 장비밖에 구급차에는 없어가지고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손이라도 잡아야겠다 해서 소매를 겨우 붙잡으면서
요 구조조은 손에 이제 기름이랑 피랑 섞이면서 미끄럽기도 했고 한 20분 넘어간 상황에서부터는 팔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사실 영화 한 편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라도 영화화 할 수 있는 소재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지금 신체 극한을 지금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안동 소방서의 박준형 소방교님 저희가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하나 먼저 궁금한 거는 다른 동료 구급 대원분들이 도착하셨거든요. 교대하면서 좀 손을 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뒤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손을 교대한다. 그 교대하는 그 사이에 놓치고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1초의 공백도 없이 바로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그 붙잡고 있는 상태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밧줄로 아예 손을 요구조자와 소방대원의 손을 묶어버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힘이 떨어져서 놓칠까봐. 그리고 나서 밑에 에어매트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차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사다리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4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45분 동안 한 팔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의 근력이라는 것 자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힘을 놔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근력이 버텨주는 힘이 없으면 그대로 어깨 관절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깨 관절이 버텨내야 될 텐데 우리 어깨 관절은 그 성인 전체를 45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철골이 아니에요. 그럼 탈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깨뼈가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융도 위험해지고 소방관분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평상시에 엄청난 체력 훈련을 하셨고 소방관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거든요. 이게 11월 하순이었는데 블랙 아이스로 인해 가지고 난간을 충돌을 한 다음에 이제 머리 있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운전자분은 하반신은 거의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상반신만 걸쳐져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경미한 부상만 있고 괜찮답니다. 와, 그게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기적이네요. 왜냐면 트레일러 파괴 상태를 봤을 때는 경미하기가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손을 붙잡고 계셨던 구급대원 덕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전당에 소개할 만한 의인이신 거죠. 정말 의인이십니다. 네. 이 에어매트에서 좀 궁금해진 건데 지난해 8월이었나요? 부천에서 한 호텔에 화재 사건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어매트가 노후화되어 있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에어매트라는 것도 뛰어내릴 때 좀 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있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천 사건은 에어매트 자체의 불량이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불량이 아닌 에어매트라 하더라도 뛰어내리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어매트의 정중앙, 중심을 목표로 해서 뛰어내리셔야 한다. 그러면 내려오면서의 중력과 그다음에 방향성, 관성 이런 것의 작용에 의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장자리 쪽으로 닿으실 경우에 그 힘이 에어매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뒤집어지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심각한 부상이나 또는 인명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한 중심 부위는 대단히 부드럽고 안에 공기도 차 있어서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자리는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하는 순간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심을 향해서 뛰어내리셔라.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자세는 태아 자세입니다.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을 분산시켜주고요.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 간, 폐 등을 보호해주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다급한 마음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겹쳐지실 수가 있고 그럼 그 하중과 충격이 손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약간 한쪽 끝으로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뒤집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마음이 다급하다 하시더라도 한 분씩 차례로 뛰어내리시는 것이 가장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살면서 뭐 에어매트 관련된 사고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유념해야 될 부분들 지금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의인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장소, 명예전당에서 사실 가장 많이 저희가 등장시켰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봤던 사건, 사고들은 고속도로 화재 상황 혹은 구조물의 결함 때문에 2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고. 이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다른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차선들이 지금 1차선을 다 피해서 가는 것 뭘 같아요. 피하네요, 네. 다들. 사고 났나? 저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췄네요. 중앙 분리대를 계속 긁으면서 가네요. 네, 네. 부딪히면서. 멈춘 게 아니고 그러네요. 더 위험한데요? 정차에 있는 차인 줄 알았는데 계속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면서 주행 중이더라고요. 저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거나 졸음운전일 졸음운전일 수도 있네요. 네네.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을 아예 잃으셨을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될 텐데. 그렇죠. 누군가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누군가 나섰어요? 네. 결국 어디랑 부딪혔나 본데요? 앞차랑 추돌이 이루어졌네요. 일단 이게 지금 사고 차량의 사고 차량에 이제 심소리 좀 들어보니까 뭔가 진짜 좀 신변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병에 발병. 일부러. 일부러. 네네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내셨군요. 차를 멈추려고. 본인 차량으로 막으신 거예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와, 도로 위에서 이게. 저건 쉽지 않은데 저런 판단하시기가. 그러니까요. 그냥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차는 계속 가니까 사람은 쓰러져 있고. 본인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요. 저분이 의인이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이게 우리가 진짜 안 해본 거니까 내가 멈추란다고 차가 멈추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지. 망치를 빌려서. 아하. 이야. 여러분 이제 나서주셨네요. 맞아요. 저런 거 진짜 한 분만 나서시면 다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을 흔들어서 깨웠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눈을 뜨시는데 눈이 이제 동공이 풀린 상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 시키면서 좀 쭈물러드리고 내가 한 건 그게 다거든요. 적절한 조치를 정말 의인분이 다 취해 주셨네요. 와, 오늘 명예전당 두 번의 의인을 소개해드렸는데 영화 2편이 나왔어요. 이것도 정말 진짜 영화 속에서만 본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게 고의 충격. 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안 되겠다. 내 차로 막아서. 와.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 비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야가 좋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이거 혹시 음주운전인가? 졸음운전인가 해가지고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운전자분이 뇌전증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상태인 거죠. 운전하면서. 우리가 네네. 흔히 간질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 고의 충돌 사고 이것은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오늘 오프닝도 불편하다 그랬는데 정말 다른 의미의 불편함을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국말은 저런 분을 저희가 보상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형사 입건하시면 너무 세상에 팍팍한 거 아닙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네네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끝나셨어요? 제가 오케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예외가 있군요. 예외가 있죠. 예. 이 상황이 네. 분명히 원칙적으로 고의 추돌은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오직 공익 목적으로만 했을 경우에 책임성 조각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책임성 조각 사유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용감한 그런 시민이다라고 해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가고 그러세요. 일단 소장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건 좀 궁금해요.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동차에 파손은 좀 발생을 했을 거예요. 보험 회사들도 좀 나설 경우가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의인분께서 가해자가 된단 말이죠. 보통 이런 피해는 가해자가 이거 보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배상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가해 차량에게 이 피해 차량의 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운전자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해서 이 가해 차량도 파손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뒷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부담하겠다.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의인께서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풀리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까지만 들어도 너무 훈훈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더 여기서 있어요? 더 얘기가 있는데 박면 실장님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여기서? 차량 제조사에서 신형 동급의 차로 선물을 했답니다. 멋지다 대한민국!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인분뿐만이 아니라 형사 입건 결정 안 한 경찰 쪽, 그리고 차량 보험회사 쪽, 그리고 차량 회사 쪽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이 잘 사는 나라, 의인이 대접받는 나라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이 모습이 의인이 잘 사는 나라 아닐까. 너무 멋집니다. 의인이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조명받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면은 의인분들은 계속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멀리 제주도까지 갑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할머님의 수레가 어디 걸렸나 봐요. 저기 바퀴 방향이 일직선 정면을 향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할머님은 그걸 이제 계속 미는 동작만 하시는데 안 나가니까 저 학생이 앞에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끌어주네요. 심지어 이게 지금 오르막길이래요. 한 번에 오르시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그냥 빼내준 게 아니라 또 끝까지 함께 해주네요. 오르막길 끝까지 가네요. 앞에서 앞장서서. 요즘 젊은이들 너무 개인적으로만 살고 있다.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개별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또 우리가 너무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개별로 얼마나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뭔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안 물어보세요? 뭐요? 아니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나 본인 봐요.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왜냐하면 저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답을 할 준비가 되는데 안 물어보셔서. 눈빛이 그런 눈빛이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저거는 왠지 저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승국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아하. 그렇게 쉬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차라리 여쭤봤으면 첫 번째 사고 같은 거 여쭤봤을 거예요. 45분 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마음껏 좀 웃지를 못했는데. 네네. 이어지는 영상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CCTV가 비추지 않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길에 운전자가 뭐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고로 의인이 내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저 어린 청년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린 동백나무에 장기 기증을 의미하는 초록 리본이 달렸습니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선웅 군을 기리는 나무입니다.
14년 전 뇌사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던 김 군은 생전에 장기 기증에 뜻이 있었고 유가족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딸도 이번에 한 일주일이나 2주만 기다려보자고 또 어떻게 깨어날지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또 이게 또 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7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고 김선웅 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가족분들로서는 이 선택을 이렇게 선뜻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연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김선웅 군이 6살일 때 어머님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한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9살 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3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뭐 장기 기증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선웅 군이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가족들이 평소의 뜻에 따라가지고 장기 기증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숭고하다라는 표현 딱 그 이러한 가족에게 그대로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네. 이름이 김선웅 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름이 착한 영웅이란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름 그대로 살다 가신 착한 영웅의 길을 걸으신 그 김선웅 군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네. 고 김선웅 군에게 새 생명을 선물 받으신 7분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더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 빕니다. 저희는 이어서 네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인분은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머리 그리고 넘어가고 돌아가신 것 같아. 안 보이더라고. 최국성인데. 예. 무슨 말씀 좀 여쭙겠는데 혹시 최국성 씨의 댁인가요? 맞아요. 예. 납북됐다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억울하다고 그분들이 지금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김재수 씨라고요. 그분이 연락처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비를 피할 정도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야기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시커먼 뒤에 보이죠? 너무 번쩍하면 안 보여. 너무 번쩍하면 안 보여. 더 내려가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춘천적 판부는 조속히 불법수사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을 여는 길만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과거 인권의 보루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는 인권운동가 변상철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 나눔의 집에서 역사관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2004년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현재는 공익법률지원단체 파이팅 찬스 소장으로 계십니다. 무려 25년간 인권운동을 하셨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고 계세요. 21세기고 2020년대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에 꿈꾸던 미래에 와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분단시대에서부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또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했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피해자들을 국가기관이 아닌 그 안전망 밖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피고 찾아내는 일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이런 분들의 수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일기 진화위 때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전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전수조사했던 판결문 사건의 건수만 6,300건을 넘게 봤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에 악행성들을 본다면 그 사이에 상당한 인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맞네요.
그 6,000분 중에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 3,000분 정도만 억울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면은 어떤 도움,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해서 정상적인 사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지원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원이 있는 것 자체를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쪽 산에 살거나 아니면 저 바다에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는 어부들 같은 경우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피해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 자신의 그 인권 침해 사실을 규명받지 못하는 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인권 침해를 과거에 받았다거나 또는 재심을 통해서 또 사법적 회복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심 등을 통해서 지원해 드린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건데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주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그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지난 얘기 다시 끄집어내는 게 이게 의미가 있겠냐, 지금 시대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들 그리고 걱정이 뭐냐면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족은 몰랐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심이나 진실규명이 실패를 해서 역시나 본인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빨갱이 또 간첩 이런 프레임이 벗겨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큰 거죠. 과거에 받았던 그 억울한 사건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었던 고통들이 얼마만큼인지 대략 가늠이 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그 무죄를 받거나 진실규명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기쁨이라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억울한 일들이 다 몇 번씩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해소되었을 때의 그 기쁨, 편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사례들은 평생 응어리진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나마 재심 무죄를 받으시면 그 응어리진 억울함이 그 일부나마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상상이 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 나눔의 집에서의 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연한 일인데요. 92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생김새와는 다르게 문화 쪽 일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문화운동을 했어요. 문학적으로 생기셨는데요? 종합연극을 하는 단체의 기획 연출을 한번 맡아서 저희가 이제 정기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해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지만 정신대 피해자라고 굉장히 크게 이제 김학순 할머니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올해 정기 공연은 그러면 이게 정신대 문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당시에 문핑계 할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수박 2통을 사들고 그분 집에 가서 1박 2일로 할머니하고 먹고 자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자분들이 단지 그냥 끌려갔다가 왔던 그 일제강점기의 많은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겪었던 것은 전쟁, 그다음에 난민의 문제, 그 여성 젠더의 문제, 하여튼 이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 차별의 덩어리들을 다 견디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면 이런 인권운동과 같은 일들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졸업하고 나서 또 나눔의 집에서 마침 연구원을 뽑는다 그래서 제가 높은 경쟁률을 떼고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쟁률 기억나세요? 어느 정도? 그럼요, 나죠. 어느 정도? 그때 이제 한 명 뽑았었는데 18명이 지원했었어요. 와, 18대 1. 네. 이야.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인권의 소중함이나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뒤로 계속 그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진화의 조사관이라든가 인권활동가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죠. 사회적 책임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특히 이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오늘
직접 발언을 해주시고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분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배부상을 신청해라라고 하는 통보였습니다. 이성철 소장님, 철원이 고향이시고 중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춘천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철원에서 어릴 때는 살아서 춘천하면 굉장히 큰 대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춘천으로 공부를 좀 해서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고 싶은 물건도 좀 사고 하려고 이제 막 춘천에 나와가지고 좀 아르바이트하고 했던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배달했던 음식이 나중에 고문도구로 쓰였다. 아, 네.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막 진학할 때쯤이었는데 춘천터미널 쪽 앞에 그 중국집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그만 소형 카세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이제 살려고 제가 한 2달 정도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한 번은 배달지가 저희 그 중국집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자전거로 한 5분 올라가는 춘천 시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 데인데 철문에 막 굉장히 막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이 배를 누르고 그냥 음식을 놓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를 내가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놓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왔는데 그 짜장면하고 짬뽕 왔다. 약간 군복 같은 걸 입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제 배달을 여러 군데를 해봤지만 그런 이상한 시설은 제가 처음이라 그래서 묻지도 않았고 사장님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물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직감을 좀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진화이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오주석 간첩 사건을 했었는데 오주석 사건은 1980년에 일본에 있는 제1교포 친척들을 만났다가 그 사람들이 조총련계에 포섭되어 있는 간첩이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엮여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사건이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정 춘천 지부에서 조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지부가 있었던 자리가 제가 배달했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날짜를 맞춰봤더니 그분이 조사받으셨던 그 시기가 제가 일했던 시기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배달했던 제 짬뽕 국물이 그분이 당했다고 하는 그 짬뽕 국물 고문, 물고문에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분이 진술을 제가 받을 때 주전자에 짬뽕 국물을 부어가지고 코에다가 부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그때 제가 그분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분도 좀 계신가요? 어떤 분, 어떤 이야기? 굉장히 많죠.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데요. 제 기억에서 남는 두 분은 김영수라고 하는 분하고 김동수 두 분이세요. 김영수는 진실화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분들이 8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8분에 대한 마무리를 내가 나와서 반드시 이분들은 억울한 걸 좀 풀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왔었고요. 그 8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 마무리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수 씨였는데 다른 7분은 다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고 했는데 김영수 씨만큼은 이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이분이 한 7년, 8년 이렇게 연락이 안 됐었어요. 저하고. 그랬다가 최근에 납북귀환어부 하면서 이분을 다시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재심 신청을 다시 시작을 해서 도와드렸고 납북귀환어부로도 처벌을 받았고 방공법으로 갔다 와서 또 국가보안법으로도 12년형을 또 받으신 분이에요. 그 뒤로도. 그래요. 근데 그 두 사건에 대해서 한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났고 한 사건은 현재 재심 개시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프키아노브 사건은 사실은 북한배가 내려와서 어선들을 잡아가가지고 억류를 한 것들인데 어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책임을 사실은 국가가 져야 되는데 이 국가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문하고 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복역하게 만든 사실은 국가폭력인 거죠. 빨갱이다 또는 간첩 혐의자다, 전과자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예요. 세월호 피해자가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가가 본인들의 책임들을 다 개인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개인에게 실질적으로는 2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국가적 책임 또 민사적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다투느라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외면하라고 하는 상처를 변 소장님 같은 활동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흉터를 좀 지우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들도 다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소장님의 활동에 저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변 소장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외골 쓰고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약점들 먼저 좀 몇 개 내놓으셨거든요. 과연 주변 분들은 변상철 소장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잠깐 담아온 게 있어요.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죠. 그분하고 만난 지가 거의 15년,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사심 없이 우리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벗기는데 앞장서는 분은 지금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변상철 국장님과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같이 일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그런 호소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쉴 새 없이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변호사인 저로서는 좀 필요한 얘기만 하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그런데 변 국장님은 그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하나 경청하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들어주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선사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띄웠네요. 같이 활동하고 계신 최정규 변호사님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김영수 어르신의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도 한참 칭찬하시고 너무 띄었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진실하고 진심이 담긴 사람, 피해자들에게 가장 공감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분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직접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편 같은데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집에서는 너가 무슨 그런 사람이냐 할 텐데 지나치게 저를 아름답게 포장해 주신 말씀 같아요. 변 소장님에게는 고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향이 또 도움받으신 분들 그게 진정성이다라고 또 해석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에게도 소장님이 계시거든요. 소장님 계속 쳐다보시는 거 봤는데 두 분이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8년에 변상철 소장님이 인권을 먹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앞서 이제 짬뽕 국물 얘기도 나왔지만 각각의 사연들마다 이렇게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분들의 절절한 사연과 함께 우리가 몇 끼 이렇게 접하는 식사가 결코 예사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사례 중에 상당 부분이 가해자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행위자들의 어떤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시대가 상황이 경찰에 몸담았던 제 입장에서는 반성과 죄책감과 함께 변상철 소장님과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무척 감사한 마음. 그래서 이 책에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저없이 해서 서문을 써드렸고요. 네. 그 사례 중에 보면 김용태님. 네. 네. 그 아드님이 경찰대학에 수석 입학을 합격을 하셨는데 신원죄를 거치고 탈락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원망을 네. 그렇죠? 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흉포하고 해당되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주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문에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도요? 네. 우리 명예의 전당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의인. 예.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님. 예, 앞서 예. 살짝 소개해 주셨지만 예. 김동수님이 마라톤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마라톤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네. 함께 뛰면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카메라 앵글이 맞아. 같이 뛰면서 찍은 앵글. 전승철 소장님이에요. 같이 마라톤 하시면서. 자, 에라미 화이팅! 에라미 화이팅! 화이팅! 카메라 감독님은 누굴까 했는데 마라톤 그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마라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세월호 고통을 잇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 혼자 달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4.16 즈음에 항상 달리신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달리면 사람들이 더 그래도 덜 외롭게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더 주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네. 거봐요. 진정성이 있으시네요. 고집으로만 이런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되게 세속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제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소장님도 어쨌든 생활을 영위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아내를 하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라면 저는 모든 밭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저 대신에 사실 경제적인 활동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이 공익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님들의 각출로 인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일을 수월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운영 자체가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이 기부하신 조금씩 내주신 것으로 운영이 겨우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때문에 하는 일이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이든 국가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형태의 민간 단체들에 대한 국가 지원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꼭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법부에서 이 사람들의 재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하고 이 사람과 그 가족 주변 공동체들을 다 보살피고 계속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들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뭐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하는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활동 계속 더 건강히 잘해주시기를 응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를 위해 힘쓰시는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의로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의롭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생각은 좀 들어보는데 뭐냐면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여기서는 피해자지만 어디선가 또 가해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도 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다만 불완전한 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제 속에 있었던 불편한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해가는 과정. 그게 저에게는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을 탄압하거나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빈틈을 메워온 것이 바로 그분의 헌신과 역할이었습니다. 제2, 제3의 활동가들을 응원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돕기에 나섰던 우리 변 소장님, 의인이 되기에 충분할 뿐더러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개인의 힘으로 나서서 돕고 보듬고 치유해 주신 우리 변 소장님 명예전당에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철 소장님 명예전당 8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과 같은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과감하게 의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역시나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시네요.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주세요. 명예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